염증에 걸린 마음, 우울증에 대한 참신하고 혁명적인 접근에 대해서 에드워드 볼머 지음, 정지인 옮김. 에드워드 볼머,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신의학 교수, 면역정신의학자이다. fMRI 연구의 선구자로 인간의 뇌 지도를 그리는 데 공헌해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으며 신경과학, 정신의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서 임상의학을 공부하고 세인트 조지 병원과 모즐리 병원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다. 킹스 칼리지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임상과학자로 훈련했으며 1999년부터 지금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로 일해왔다. 현재 케임브리지 올프슨 뇌영상센터 책임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신의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 우울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항염증제 개발 분야의 학술 산업 파트너십을 이끌고 있다. 신경과학을 기초로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신경면역 관점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장애와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의 면역 메커니즘과 치료법을 연구 중이다. 500편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으며 30년간 연구해온 뇌과학과 정신의학을 바탕으로 우울증과 염증의 관계를 밝힌 최초의 대중교양서를 출간했다. 과학계와 언론은 물론 독자들의 대대적인 호평을 받은 이 책은 우울증의 원인을 세로토닌 불균형이 아닌 염증에서 찾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새로운 생각을 자극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염증에 걸린 마음이라. 이 책이 카피라이트 된 것이 2020년도 염증에 걸린 마음. 나온 지가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누가 한 번도 안 읽은 책인데요. 언제 새 책이네. 적은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추천의 말. 데카르트 이후에 몸과 마음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고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마음은 뇌에서 비롯하고 뇌는 몸의 일부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전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은 역설이다. 조동찬. 우울증에 대한 참신하고 혁명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신경면역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학계에서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답을 주었다. 이 말이죠. 염증에 걸린 마음은 우리가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극적인 혁신을 일으킨다. 단코나. 사고를 자극하는 이 책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또 에드워드 볼머는 면역계와 염증이 우울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한 문장의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풀어낸다. 스티븐 하이먼. 이렇게 우울증의 원인을 전통적인 시각과 달리 세로토닌 불균형보다는 염증에서 찾는 흥미진진한 이론을 제시한다. 핸드폰. 한 전문가가 갑자기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제동을 걸고 의문을 제기 시작했다. 뇌의 작용에 관한 이 지식은 모든 책 넘어가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염증에 걸린 마음. 일부 정신질환, 특히 일부 우울증이 사실은 면역계 질환이라는 주장을 매우 설득력 있고 아주 읽기 쉽게 펼쳐낸 책이다. 정신의학자들이 우울증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줄이는 새롭고 흥미로운 접근법을 설명하는 동시에 뇌과학의 핵심을 잘 풀어낸다. 겠네요. 새로운 과학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 소문에 대해서 오래전에 내가 처음으로 정신의학에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개인적인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아에 일어난 병적인 혼란, 감정의 균형과 불균형, 정신과 기억의 상태, 세계에 대한 생각이나 세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생각 같은 것 말이다. 젊은 의사 시절에 내게는 부은 발목이나 가려운 피부 같은 신체 증상보다는 정신 증상이 풍부하고 개별적인 내용이 훨씬 더 흥미로웠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신 증상이 분명 내에서 만들어진다는 점 역시 내 마음을 끌었다. 물론 내가 그 증상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때였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이나 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정신 건강을 일으키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치료도 예방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는지 더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 말할 때 느끼던 수치심이나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30살쯤 되어서 내에서 정신 질환 증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더 자세히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사명으로 삼았다. 1990년 무렵 이런 당시 많은 정신의학자가 주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뇌과학 물질이 어떻게 정신증이나 우울증 같은 장애를 초래하는지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해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렇게 나는 정신과의 의사뿐만 아니라 과학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당시 나는 몇 년 동안의 생물학 연구를 지원하는 자선단체 웰컴 트러스트의 지원을 받아 런던에 있는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마이클 브레머의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때는 최초의 기능적자 기공 영상 스캐너가 전 세계적으로 겨우 몇 군데에서 막 사용되기 시작한 무렵으로 나는 fMRI라는 문물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건강한 사람과 정신장애 환자들의 뇌 기능 지도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뇌 영성과 신경과학, 정신과학에 관한 다수의 과학 논문도 단독 공동으로 썼다. 이런 나이에 아주 흥미진진한 전환이었다. 정말 운 좋게도 fMRI 연구의 첫 물결을 타기에 딱 적합한 시기에 딱 적합한 곳에 있었던 셈이다. 이후에 fMRI 연구는 엄청나게 확대되어 전 세계적인 범위로 새로운 과학 생태계를 만들었다. 나는 뇌 스캔과 뇌과학 전반에 그럴 수 없는 물결처럼 쏟아낸 새로운 발견들로 정신장애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치료방식이 급진적으로 개선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몇 년 후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적어도 내가 50살이 될 즈음에는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런 생각으로 199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정신의학과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뇌 영상 연구를 계속하여 인간 뇌의 복잡한 연결망 조직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아마도 내 이름을 일명 커넥텀이라고 하는 이 연결망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주제는 커넥텀이 아니다. 내가 40대 중반이 되던 무렵 세계적으로 뇌과학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두었음에도 영국 국민건강서비스에 속한 커넥텀을 찍으신 분, 그리고 볼모 진료소와 병원의 일상적인 의료 실무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의 조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뇌 스캔에 관한 논문만 계속 쓰는 것으로는 정신의학 실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초조했다. 그러다가 의학사에서 변화에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우울증과 정신증 및 기타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약물 치료법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내가 2005년에 영국의 가장 큰 제약 회사 중의 하나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모험을 감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한 주의 절반은 우리 대학 연구실에서 뇌 연결망 분석이라는 매혹적인 신비를 연구하며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임상 연구 실험 실장으로 일했다. 마침 그 연구실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부속 에던 브룩스 병원에서 복도를 따라서 180m 정도 가면 되므로 두 가지 일 사이를 오가기도 아주 편리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연구실에서는 정신의학과 신경학 그리고 기타 학 분야에서 임상 개발 중인 신약 효과를 테스트하는 등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때로는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될 가능성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정말 신이 났다. 그러다가 2010년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갑자기 정신건강 분야의 모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나는 절대 더 이상 정신의학 연구를 원하지 않는 회사에서 일하는 50대 정신의학자 신세가 되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처럼 크고 막강한 회사가 정신의학 치료를 발전시키는 일을 감흥 없다고 판단했다면 내가 지난 20년 동안 꼭 보게 되리라 확신하며
기다렸던 정신질환 치료의 급진 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쪽에서 다룰 아이디어들에 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나는 뇌와 마음을 면역기와 연결하는 새로운 분야의 선구적인 과학자들의 연구에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면역정신의학 또는 신경면역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였다. 솔직히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미친 소리처럼 들렸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온갖 타당한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었다. 그러나 깊이 파고들수록 이 새로운 학문들이 정신의학에서 참신한 치료의 진지를 몰고 이전과 다른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에 관해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 이 이야기로 내가 어떻게 면역정신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설명이 되었기를 바란다. 자, 에드워드 볼머 우울증 혁명이 시작되었다. 면역기 작동 방식 크게 7가지를 해서 일종의 과감히 다르게 생각하기 과감히 다르게 생각하기. 우울증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구상의 우울증의 손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가족은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울증에 관해서 아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적다. 런던에 있는 머들리 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정신과 서른이로 일하던 시절 한 환자와 면담을 하다가 내가 정말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한 창피함과 당혹감에 휩싸인 적이 있다. 교과서에 배운 틀에 박힌 질문을 던지는 내게 그 환자는 기분이 매우 저조하며 삶에서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 다시 잠들지 못하며 잘 먹지 못해서 체중도 많이 줄었고 과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건 나도 이미 압니다. 그 환자가 참을성 있게 대꾸했다. 내가 주치의에게서 이곳으로 진료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으며 내가 우울증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항우울제들에 관해 그리고 그것들이 역효를 내는 방식에 관해 설명하려고 했다. 세로토닌이 어떻다는 등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등 장황하게 늘어놓는 내가 머쓱하게 느껴질 즈음에 이럴 때에 더 노련한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꺼냈던 것이 기억이 났다. 선생님의 증상은 아마도 뇌 속 세로토닌의 불균형 때문인 것 같고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그 불균형을 정상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나는 불균형한 것이 다시 균형을 잡고 그의 불안정한 기분이 평정한 상태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두 손을 마구 흔들어대며 말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시죠? 그가 물었다. 내가 얼마 전 교과서에서 배운 우울증의 세로토닌 원인서를 다시 풀어넣기 시작하자 그가 내 말을 잘랐다.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내 속의 세로토닌 수치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진실은 나도 그건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략 25년 전이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환자가 한 질문을 비롯해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관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자신있고 일관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은 순전히 마음 문제인가? 그것은 단지 뇌세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문제인가 할까? 그렇다면 왜 뇌세포에 작용하는 약들로 우울증을 치료할까? 그렇다면 그건 정말 뇌 속의 문제이기만 하는 걸까?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나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잘 모른다. 정작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리 자신일 때는 그 사실을 밝히는 게 수치스럽기도 하다. 과거에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을 둘러싸고 있는 먹먹할 정도의 암묵적인 침묵은 이제 많이 옅어졌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관해서 좀 더 편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건 좋은 일이다. 비록 언제나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우울증이 매우 흔하며 여러 면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고 기대 수명도 짧아지므로 삶의 질과 양 모두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는 알고 있다.
우울증 및 관련 장애들이 유발하는 경제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음 회계년도부터 영국에서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하고자 한다면 국내 총생산의 대략 4%를 더하거나 전체 경제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2%에서 6%로 3배 올리는 것에 맞먹을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는 글을 읽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만약에 영국이 어떻게 해서든 우울증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된다면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우울증 사파와 우울증 장애는 매우 흔한 일이며, 세계 어디에서나 우울증은 공정보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엄청난 규모의 난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울증에 대처할 방법은 얼마 되지 않는다. 널리 사용되고 그럭저럭 효과를 내는 치료 방법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혁신적인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에 우울증에 대해서 사용하던 방책들, 그러니까 프로작 같은 세로토닌 조절 약물과 심리치료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치료법의 거의 전부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오죽하면 우울증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할 단일 질환으로 성격했는가? 꼽히겠는가? 이제는 생각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다. 수련의 시절의 정신의학과로 전공을 정하기 얼마 전인 1989년 어느 날, 나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라는 염증성 질환에 걸린 50대 후반 여성을 진료했다. 이모를 피부인이라고 하자 피부인은 여러 해 동안의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손의 관절들이 부어올라 통증을 일으켰고, 그로 인한 흉터로 손이 뒤틀렸었다. 무릎에서는 콜라겐과 뼈가 파괴되어 관절이 더 이상 부드럽지 움직이지 않아서 걷기도 무척 힘들었다. 부인은 나는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 기준의 신체적인 신호들의 또 증상들과 긴 목록을 훑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인은 모든 네모 상자에 체크를 했다. 그런 다음에 나는 표준적인 검사 표현은 없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부인의 마음 상태와 기분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러자 피부인은 약 10분에 걸쳐서 자신의 에너지 수준이 매우 낮고 이제 어떤 일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수면 패턴도 엉망이고 늘 비관적인 생각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한마디로 피부인은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나는 내가 대견했다. 피부인의 증상을 더욱 자세히 파고들어 작은 의학적인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다. 부인은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지만 나는 거기에 우울증이라는 진단까지 추가했으니까 나는 선배 의사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갔다. 피부인은 관절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도 있습니다. 내 예리한 진단에 대한 그의 반응은 떨떠름했다. 우울증? 글쎄, 자네가 그 부인이라면 우울증에 안 걸리겠나? 우리 두 사람 다 피부인이 우울증도 있고 염증 질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당시 의학계의 통념으로 보자면 부인이 우울하다는 이유는 자신이 만성 염증의 질환에 걸려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순전히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둘 다 부인의 우울증이 몸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피부인이 우울증에 걸린 건 자신에게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염증이 있기 때문에 생각 말이다. 부인은 진료실에 도착할 때 안고 있던 우울과 피로의 무게를 조금도 드러내지 못한 채 떠났다. 우리는 가감히 다르게 생각할 줄 몰랐고 부인의 증상을 낫게 하거나 완화시켜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에 약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우울증과 염증의 관계, 마음과 몸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훨씬 더 익숙해져 갔다. 언젠가 치과에 다녀온 뒤에 나 자신에게서도 그 관계를 발견했다. 치과 치료가 불러온 우울감. 몇 년 전 충전물로 떼어놓았던 어금니 하나가 썩어서 염증이 생겼다. 치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어금니 내부에 생긴 염증과 세균을 드릴로 치근 끝까지 갉아내야 했다. 치근관 치료는 1시간 정도의 여가를 보내기에 내가 썩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은 분명했다. 치과 시술 의자 위로 고분고분 올라가서 입을 쫙 벌릴 때까지만 해도 나는 꽤 쾌활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술이 끝나자 어서 집으로 가서 침대에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기도 싫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는 혼자 틀어박혀 죽음에 관한 아무런 생각만 곰곰이 곱씹다 잠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한 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따위는 까맣게 잊었다. 나는 드릴로 치료를 뜯는 시술과 잇몸에 든 멍을 감내했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약간의 정신적 증상과 행동적 증상을 겪었다. 무기력과 사회적인 위축, 병적으로 음울한 단축까지 다소 우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치과에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일련의 사건에서 통상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도 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일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은 유일한 설명이 아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이 소소한 에피소드는 감염과 성체에 대한 내 몸의 면역 반응에서 시작이 되었다. 내 치아가 어떤 세균에 감염되었고 그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 치과 의사가 엄니를 드릴로 파고 중지를 끌고 내린 일은 장기적인 외과적 치유를 위한 것이긴 했지만 잇몸의 염증이 더 심해지고 치아에 있던 세균이 혈류 속으로 퍼져나갈 위험을 높이는 단기적인 불리함을 유발했다. 내가 치과에 간 이유와 그것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 몸의 완전성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자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고 면역계에서 염증 반응 수위를 한동에 높이라는 명백한 요구였다. 부상이나 감염 같은 물리적인 공격이 면역계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는 기계적인 인과관계의 사슬을 밝혀낸 것은 의학의 판도를 바꿔놓은 성과였다. 그것은 면역학의 격이었다. 면역학은 현재 거의 모든 질병을 이해하는 데 깊이 스며들었다. 백신 접종과 이직 수술뿐 아니라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다발경화증,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신약들이 효과를 내는 데 밑바탕이 되는 학문인 것이다. 이 엄청나게 강력한 면역의 과학은 내 치아의 감염이 왜 잇몸에 국소적인 염증을 일으켰으며 치근관 치료가 어떻게 염증을 급격히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설명을 들려줄 수 있다. 하지만 염증에 걸려서 환자에게 염증이 어떤 느낌을 안기는지, 예를 들어서 염증이 어째서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면역학도 아직 들려줄 말이 그다지 많지 않다. 나는 왜 혼자 있고 싶은 걸까? 왜 침대에 들어가서 가만히 눕고 싶었을까? 내 기분은 왜 그렇게 우울했을까? 이런 질문들에는 전통적으로 면역학이 아니라 심리학이 답을 해왔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심리학적인 설명을 들려줬다. 치과 시술이 말 그대로 내 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즉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리라는 설명이었다. 필멸에 대한 그 진부한 은유에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확인하고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꼽아보는 합리적인 비관의 시간을 갖게 된 게 틀림없다고. 이러한 자가 진단을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치근관 치료에 숨겨진 함의에 관한 생각이다. 일시적인 우울 상태에 빠진 것이다. 내 마음 상태는 몸이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대한 고찰 혹은 숙고 탓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원노자다. 내게 일어난 일에 관한 전통적인 의학적인 설명은 이원론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이원론에 따르면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고 그 둘 사이에 흐릿한 연결점만이 있다. 내가 치과에 갈 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육체의 영역 안에서 감염과 면역의 생물학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치과 치료를 받은 후에 내 기분과 행동이 일어난 모든 일은 정신의 영역 안에서 늙어감에 관한 내가 스스로 갖다 붙인 심리학적인 의미로 설명이 된다. 그때가 2013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나는 내가 겪은 염증과 우울감의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는 그렇게라도 납득이 된다는 것에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았다. 이렇게 돌이켜보는 지금에야 소전적인 이원론적 설명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뒤틀려 있는지 깨닫고서 깜짝 놀랐다. 이제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치근관 우울증을 바라볼 또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내가 일시적으로 우울 상태에 빠진 것은 단순히 염증 때문이었다. 염증이 불러온 결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입안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염증의 폭발이 시술 직후 감지한 내 기분과 행동, 인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설명은 내가 늙어가는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판에 박힌 이원론적인 추론보다도 논리적으로 훨씬 단순하다. 이원론적인 설명에 담긴 서서히 흐름은 내가 치과 의자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육체의 영역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져 흐름이 끊겼다가 집에 들어가 침울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기적적으로 정신의 영역에서 다시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그러나 새로운 설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염증이 생긴 치아라는 최초의 원인부터 우울한 기분까지 최종적인 결과까지 인과의 사슬이 모두 육체의 영역 안에서 완결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염증이 우울을 유발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려면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알아야 한다. 몸의 면역계에서 생긴 염증 변화는 정확히 어떤 단계를 거쳐서 뇌의 작용에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가? 우울증 환자가 애초에 염증에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원래 질병과 맞서 싸울 때 우리를 돕도록 진화한, 그래서 우리를 이롭게 하도록 되어 있는 신체의 염증 반응이 왜 우리에게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 내가 피부인을 만났던 30년 전에는 이런 인과성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질문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타당한 답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치근간 치료를 받았던 2013년에는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과학 연구 덕분에 그 질문이 좀 더 자주, 좀 더 은밀하게 제기되었고 답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5년 사이에 그 연구는 계속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었다. 새로운 과학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과학 역시 더욱 잘 확립되어 있는 기존 영역들 사이의 접점에서 등장했다. 이것은 면역학과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경계선 위에 존재한다. 신경면역학이나 면역정신의학처럼 주로 붙임표로 이어놓은 어정쩡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런 조어는 그것이 원래 혼종으로 생겨났다는 사실과 면역기계 메커니즘으로 뇌와 몸과 마음을 연결하려는 경계 넘겨 이해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신경면역학은 면역계가 뇌 또는 신경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며 면역정신의학은 면역계가 마음이나 정신건강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춘다.